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가간 김진 앵커를 대신해서 오늘 사흘째 진행하고 있는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네, 범죄인 송환법을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의 점거로 홍콩 국제공항이 이틀째 폐쇄됐습니다. 밤새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하면서 공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잠시 뒤 현장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신문 읽기로 돌직구쇼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부터 보실까요? 동아일보 일면 제목은 이겁니다. 남한의 비수견운 김정은 신무기 3종 세트 완성 선언을 했습니다. 남한 타격용으로요 신형 미사일 2종과 방사포까지 이 3종 완성 선언을 한 겁니다. 개발 인력 103명에게는요 대규모 공개 특진도 시켰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훈련 종료 전까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보시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인데요. 네, 오늘은요 7번째 세계 위안부 기림의 날입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이 위안부 관련 피해 사실을 기자회견을 열어서 처음으로 증언한 날인데요. 오늘 안양, 수원, 원주 이 전국 13곳에서 공동행동에 들어갑니다. 또 세계 11나라, 그러니까 11개국 24개 도시에서 연대 시위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네, 일본이요 새 주한 일본 대사를 내정했습니다. 한국통이 아니라 미국통입니다. 독립사 대사를 내정을 했는데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은요 한국의 약간 강경한 입장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새 일본 대사보다 유명한 사람은 그의 장인인데요. 바로 전후 일본 문학 대표 작가로 통하는 미시마 유키오라는 작가입니다. 네, 금각사나 우국이라는 소설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위대에 난입해 쿠데타를 촉구해서 할복 자살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인데요. 채널A의 단독 보도로 알려줬었죠. 굶주려 숨진 탈북 모자 후속 얘기입니다. 네, 아파트 관리비를 16개월이나 미납했는데도 복지부나 서울시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탈북민 관리에 책임 있는 통일부도요. 지원 의무가 5년이 되는데 지나서 다 미처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전망 사각지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 가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홍콩 공항 이틀째 올 스톱됐습니다. 중국도요 테러리즘 조짐이 있다 이러면서 무력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위대가 점거한 공항에서 한 출국자가 힘겹게 자신의 가방을 이렇게 공항 직원에게 넘기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루 20만 명이 이용하는 홍콩 국제공항 이틀째 반정부 시위대에 점령당해서 출국 항공편이 전면 취소되는 최악의 마비 사태를 겪었습니다.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오늘 돌직구쇼와 함께 해주실 초대 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님, 네,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허은하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그리고 김병민 박사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5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돌직구쇼 오늘의 주요 이슈 키워드 3가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안문, 네, 홍콩 시위대의 점거 시위가 깊어지면서 천안문 사태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객기, 네,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의 대응, 객기를 부리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유정 사진이네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멘탈갑, 고유정이 어떻게 멘탈갑인지 잠시 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요 오늘의 톱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톱뉴스 키워드는 이겁니다. 장갑차의 그림자, 청년의 추억. 시위대의 점거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홍콩 국제공항 얘긴데요. 먼저 어제도 경찰과 시위대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홍콩
국제공항 모습 보시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김병민 박사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제도 네. 시위대, 사실은 어제 정상화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 10시간 만에 다시 시위대가 점거하면서 경찰과 지금 시위대에 계속 그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보니까요, 시위대가 또 어떤 사람을 사복경찰인 줄 알고 뭐 이렇게 폭행하려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 이 모습입니다. 사복경찰이 아니냐 이래서 시위대가 지금 사복경찰로 추정되는 인물을 둘러싸고 이렇게 붙잡기도 했는데 경찰이 아닌 것으로 또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밤새 이렇게 그 대치가 불거졌는데요. 지금 들고 있는 저 네. 티셔츠가 아이러브 홍콩 지금 그 홍콩 경찰이다라고 하는 티셔츠를 들고 있는 거죠. 저 티셔츠를 들고 네.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중국에서 보내게 된 여기에 대한 사복을 입고 있는 네. 내부 경찰도 시위대에는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폭행 등의 상황들이 연출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 남성은 결국 앰뷸런스를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글로벌 타임즈의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시위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홍콩 시위대의 시위를 막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홍콩에 있는 공항 자체가 완전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네. 어제 오후 4시 반부터 모든 출국 비행기가 다 금지되는 사태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시위대와 경찰의 이 무력 갈등들이 더 첨예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진압봉이 아니라 경찰이 총을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네, 총까지 나왔거든요. 총을 꺼내 들어서 겨냥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게 되니까 훨씬 더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 것이고요. 지금 현재 홍콩 공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화물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의 물동량이 있는 곳이 바로 홍콩 국제공항이고 네. 여객 수주 같은 경우는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항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면 전 세계의 이슈가 홍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국제공항을 점거하느냐 그게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또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홍콩에 와 있는 여러 여행객들이라든지 전 세계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항을 발목 잡는다는 건 시위대 입장에서도 굉장한 부담감이었을 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위가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더 국제적으로 이슈를 점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문제가 훨씬 더 극대화되게 불거지게 된 결정적인 이 계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얼마 전에 시위한 여성이 바로 그 빈백건이라고 하는 빈백탄이라고 네, 하나요? 아까 네. 저희가 이 시위 개요를 좀 아까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한 여성 시위대가 이제 눈을 네. 다쳤잖아요. 빈백탄을 맞아서 그렇다 이러는데 이 빈백탄 얘기 다시 여쭤볼게요. 저는 이 빈백탄이라는 용어 자체를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빈 콩을 얘기하는 거고요. 백 주머니, 그러니까 콩 주머니 탄이라고 하는데 그 주머니에는 작은 납 알갱이들이 들어있던 납이 겁니다. 들어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실제 살상용 무기는 아닙니다만은 이게 눈에 맞게 되니까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했지만 결국 실명을 하게 됐고요. 네. 이게 이제 시위대를 더 훨씬 흥분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많은 시위대 사람들이 저렇게 보이는 것처럼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리고 나와서 시위가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되짚어 보더라도 1987년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네. 그 뒤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네. 결국은 전국민적 시위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됐고 6.29 선언까지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홍콩의 상황이 일촉즉발 계기까지 가 있는 상태에는 여러 가지 이런 일련의 정황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한국의 그런 민주화 운동 사례까지 지금 김병희 박사가 떠올리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될지 지금 가장 지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제2의 지금 천안문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홍콩 시위 사태의 뭘 원자 원인에는 역시 또 미중 간의 주도권 다툼이 있겠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가지고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공격용 무기를 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죠. 그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가장 지고한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요번에 또 홍콩에서 이렇게 시위가 발생했는데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가 저 시위대 그 지도부와 접촉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 이것도 대서특필했어요. 그러니까 대만, 홍콩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드는 배우는 미국이다.
라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전에 중국 선전이요? 예, 중국 선전에 본토 공안 병력들 네. 혹은 군병력들이 지금 직결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 정부가 공공연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보니까는 이렇게 지금 중국 관영 매체들도 보면은 테러리즘 색채를 분명히 띠는 공공연한 살인 행위다. 네.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뛰는 지경에 이르렀다. 굉장히 이 시위대에 대해서 강력하게 네. 비판을 하고 있네요. 그것은 이제 뭐냐면 대개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야간에 이동을 해가지고 동이 트기 전에 기술적으로 부대를 투입하고 하는데 이렇게 백주대낮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네. 우리가 조금만 더 넘어가면 우리가 개입한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국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지금 부담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죠. 즉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계속 고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개입을 할 경우에는 이미 자유로운 상태에서 살고 있던 홍콩 주민들로서는 아마天安門보다는 훨씬 더 반발의 강도가 심할 것입니다. 또한 홍콩은 단순히 중국에서 반환받은 땅이 아니고 세계 금융의 허브입니다. 네. 물류의 허브고요.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의 아시안 헤드쿼터가 지금 홍콩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증시의 중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중국과의 대륙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또 인터넷도 계속 감청 나오고 공항도 저렇고 야 우리가 그러면 계속 홍콩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싱가포르나 도쿄, 서울로 가자.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거든요. 이는 곧 중국의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네. 있게 되고 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해서 보편적 인권을 침해한다는 그런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은 협중 의식이 또 많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이 나머지 부작용들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홍콩 시민들이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지 이제 범죄인 송환법 자체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걸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박정화 대변인님.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과거 있었던 민주화 운동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홍콩이 지금 중국에 반환된 지가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은 일국 양제 체제로 홍콩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계속 인정해 주고 영국령이었다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면서요. 오고 있었죠. 그런데 올 봄부터 그 3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그 홍콩 정부를 점점 압박해 들어가면서 그 중국 그 사회주의 체제에 맞춰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올 초에 급기야는 범죄인 송환법에 대해서 극히 의회와 이제 홍콩 시민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말경 같은 경우는 100만이 모이는 시위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좀 알려지게 되었죠. 네, 보면은 이제 그 미국 주요 언론들은 또 어떻게 보도하는지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 무력으로 개입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홍콩을 떠난다. 이제 홍콩 경제가 붕괴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요. 홍콩 시위에 대해서 중국이 개입을 한다면 재앙이 될 것이다.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이었던 그리스 패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언론이나 여러 관계자들은 결국 중국의 개입이 경제적인 타격으로 이어져서 세계적인 금융 충격이 올 수 있다. 이 얘기를 보니까요, 조 의원님 저 지금 많이 걱정이 돼요. 막 증시도 폭락하고 사실 우리 정부도 지금 파장에 지금 주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 국내적으로 조국 수석 청문회 수석. 때 산업행위 어떻고 이런 거는 좀 제가 보기엔 너무 한가한 얘기 같고요. 지금 한일 간 무역 분쟁 외에도 전선에 걸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중 분쟁, 또 홍콩 시위, 또 더 나아가지고 중거리 미사일 협정 폐기. 네. 그건 어마어마한 그 파장으로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또 WTO에서 우리나라에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라 라는 그런 압력이 오고 있는데 그거 되게 되면은 농산물 수입에 엄청난 압력이 오고 보조금을 못 주게 돼서 농어민들이요
엄청나게 반발을 지금 하게 돼 있어요. 아유, 지금 뭐 이건 미리미리 대처를 네.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중국과 미국이 다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홍콩 시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얽혀서 우리 정부가 지금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지금 박정화 대변인도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굉장히 이게 사실은 간단치 않은 문제인데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운영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베이다이어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중국 그 실권자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그게 이번 달 초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말에 끝납니다. 네. 거기서 지금 홍콩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아. 이번 주말에 지금 조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홍콩을 인접하고 있는 선전 지역의 장갑차 무력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말에 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홍콩을 무력으로 진압하자라고 결론이 나게 되면 홍콩을 무력 진압하게 되는 거죠. 시위대.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계 금융, 세계 지정학적 위기, 이 굉장히 많은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우산 시위가 시작된 올 초부터 해서 홍콩 엑소더스라는 게 생기고 있는데요.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싱가포르, 도쿄,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홍콩에 있던 시민들은 대만, 싱가포르 등 또 이주하고 있는 이런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을 맞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과 이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홍콩 시위와 관련돼선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Well, the Hong Kong thing is a very tough situation. Very tough. We'll see what happens, but I'm sure it'll work out. I hope it works out for everybody, including China, by the way. I hope it works out for everybody. Well, it's a very tricky situation. I think it'll work out, and I hope it works out for liberty. I hope it works out for everybody, including China. I hope it works out peacefully. I hope nobody gets hurt. I hope nobody gets killed. 아무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긴 한데요. 네. 이번 사태에 대한 본인 입장이지만 SNS에 올린 글은 또 약간 이런 글들도 있어요. 아, 왜 이렇게 홍콩 사태에 대해서 나를 좀 탓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네. 이걸 보면 중국을 굉장히 무역전쟁할 땐 비판하는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별로 좀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에 나왔던 내용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평화롭게 뭔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아 그래 미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좀 가봤는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말빚을 진 게 있었습니다. 어떤 말빚을 졌습니까? 2014년도 10월 1일에 트윗을 했는데 네. 오바마 네. 정부 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홍콩의 이 시위에 참여를 하는 식의 발언을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국에도 할 일이 너무 많다. 왜 홍콩까지 간섭하느냐. 그런 말을 라는 했었습니까? 식의 이야기에 트윗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트윗을 그 미국의 시민들이 잊지 않고 또 트럼프의 트윗 밑에 댓글을 달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뭐 좋지 못한 트럼프를 싫어하는 반 트럼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홍콩 시민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홍콩은 중국의 내정 간섭이 싫은데 왜 멀리서 지켜보던 미국까지 네. 여기까지 내정 간섭하느냐. 물론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날리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미중 갈등 때문에 힘든 나라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빠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 더 중립적이고 또 그 트럼프도 옛날까지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좀 생각하면서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요. 조응천 의원님, 민주당에서 이 지금 홍콩 시위에 대해서는 입장 밝힌 적 있으십니까? 있습니까? 저희 당뿐만 아니고 자유한국당 1, 2당이 다 입장 밝힌 건 없습니다. 네. 조 의원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는 인류의 보편적인 권이 당연히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죠. 네. 잘 들었고요. 아마 이제 오늘쯤이면 논평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희 다음 소식,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겁니다. 돈 없는 막말과 조롱. 네, 오늘도 일본 브랜드 DHC, 화장품 브랜드 어제 DHC 코리아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요, 사과문 잠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DHC 본사가 아니라 코리아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당 방송은 우리 이 DHC 코리아와는 무관합니다. 어떤 참여도 하지 않았고, 네, 공유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출연진의 모든 발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한국비하 방송을 중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네, 코리아와 달랐습니다. DHC 텔레비 방송은 어제도요, 이렇게 혐한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今日の番組ショーはね、韓国からもたくさん見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ドラマが見ようがね。はい。韓国の皆さん、アンニョンハセヨ。はい。テハミング。アイゴ私、もう韓流ドラマとか、もう K-POP もいらんと。あ、国産の方がうまいよね。日本のね。朝日ビールとかなんかそんなポカリスエットとかそんなのね、じゃあ捨ててね、僕は絶対水飲んで、中身ので熱い水入れて、ね、パフォーマンスで水出しようと思ってますけどね。 그러니까 참 어제 코리아는 사과를 했지만 DHC 코리아는 사과를 했지만 어제도 저 방송을 했어요. 근데 손설 변호사님 방송을 보면은요 아예 이제 내 얼굴도 가리지 마십시오. 한국말로 지금 자기 얘기를 또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급하네요. 네. 뭐 실제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일본 내에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상당히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돼가지고. 더욱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DHC 코리아가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많은 이용자, 소비자들의 분노를 일으켰던 게 SNS 계정에 대한 댓글 차단이었거든요. 네. 잘못됐다, 사과한다, 비판을 받겠다라는 말을 했고, 또 두 번째는, 방송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했어요. 네. 본사에. 네. 전혀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관하다. 우리는 이 텔레비전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무관하다 하더라도 지금 입장에서 이 우리나라에서의 불매운동 분위기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비록 법적으로 다른 별개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같은 계열사예요. 네,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지금 조금 전 확인하신 대로 저런 그 발언들이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 건전한 시민들의 어떤 그 감정을 굉장히 크게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계속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일본 본사에서는 뭐 전혀 이에 대한 그런 대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법인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 쉬운 뭐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요청만 하고 결국은 그럼 혐한 방송해도 저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이런 취지로도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관계없고 우리는 그 한국인과 같은 감정이다. 이 코리아 한국법인은 텔레비전과 반대의 입장이다. 이런 네. 말을 했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그런 대응일지, 이어질 방안이 있는지 등은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네, 저 일본의 이제 도쿄의 김범석 특파원이 어제 DHC 본사 그리고 DHC 텔레비전까지 찾아가서 접촉을 해봤는데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DHC 本社からはまあ何も言えません。今のところは特に何も回答しておりませんので。日本の側とかはちょっと別の内容。そうですね。別にしています。私。 보면은요, 이제 허나 소장님, 네. 결국은 JHC 코리아는 코리아대로 본사랑 텔레비전은 대응 않겠다 이런 겁니까? 근데 또 우리 대한민국을 좀 생각해 보면 중앙일보랑 JTBC랑 조금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 뭐 DH 텔레비전하고 DH 그 본사하고 본사 뭐 화장품을 만드는 곳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에게는 DHC라는 브랜드로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사라고 하면 그 계열사에 있는 그 메시지도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을 때 관리하는 것이 경영자의 제대로 된 마인드죠. 근데 그러한 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저희가 조금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고 싶은데 그 의구심이 드는 것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DH 일본 본사는 다른 나라와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 DHC 코리아와 계약을 할 때 네. 어떤 계약을 했을까라는 궁금함이 좀 들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이제 만났던 한국 내 코리아들은요. 그 본사와의 매뉴얼들이 좀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본사가 이 성향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AS 센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라던가 아니면 우리 회사의 철학은 이러하다, 이 철학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꼭 시켜줘야 된다라는 매뉴얼들을 함께 계약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DHC는 우리 코리아, 한국의 본사와 이야기할 때 그런 계약은 없었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무시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지사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데도 우리는 상관없다, 전혀 처음 듣는 듯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것도 정말 화가 나는 지점입니다. DHC 코리아에 대해서 한마디 좀 드려도 될까요? 하시죠. 네, 거기에 대응 방법도 좀 어저께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조언을 좀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나온 반응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5시에 이제 온라인으로 사과문 올렸더라고요. 네, 온라인으로만 올렸고 내용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냥 팩트인데 절대 우리 마음을 움직이질 않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글로써만 사과를 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뭐 시각적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허리를 직접 숙이고 앞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DHC 코리아의 제품을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 미안함이 그냥 온라인에 글 한 번 쓸 정도만큼의 미안함 뿐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시점입니다. 타이밍도 맞지 않았고 방식도 많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사과의 정석이라고 하면 메르스 사태가 촉발됐을 때 삼성 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의 진원지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많은 세간의 비난이 쏟아졌을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와서 고개를 숙여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던 것을 사과의 정석이라고들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사나 병원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본인이 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 DHC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지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제한돼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내 본사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행태들 때문에 대한민국, 한국 국민들이 있는 임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애당초부터 이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니라 DHC 본사에 있는 요시다 회장이 평소에 굉장히 극우적인 생각, 인종차별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황당한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것을 봤는데요. 황당한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인종주의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평상시에 시베리아에서 건너왔던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유럽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오늘 겁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기도 했네요. 네. 아, 그러니까 저것은 유럽인이 뭔가 아시아인보다 조금 더 종족적으로 우월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종 폄훼 발언으로도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고, 사실관계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키토 전 일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요. 간무천왕의 생모가 바로 이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다. 이게 속 일본기에 쓰여 있어서 한국과 연을 나는 더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사의 관계들을 지켜보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일본 내부에 대한 이야기도 가져가고, 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슬기롭게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게 뭔가 생각이 있거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을 운영하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한 일일 텐데요. 지금 이 DHC 텔레비전이 보이고 있는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일으키는 행동들이 단순하게 텔레비전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DHC 기업을 이끌고 있는 오너로부터 비롯된 이런 망동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화장품 업체가 왜 이렇게 혐한 감정, 극혐을 띠고 있는가. 아까 우리 김명민 박사 말씀하셨지만 그 요시아키 회장이 평소에 대놓고 혐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런 사람이 화장품 회사를 하고 있을까?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이 DHC가 뭔 약자인지 아세요? 뭐의 이니셜? 저 이건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일본말로 네. 대학 번역센터입니다. 네? 대학 번역센터. 이 나이가쿠, 아, H 혼약, 혼약구. 네. 번역을 혼약구라고 해요. 네. 센터. 나이가쿠 혼약구 센터. 네. 대학 번역센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 유수의 대학에 그 번역을 해가지고 계속 제공을 하던 그런 회사인데, 워낙에 또 뭐 화학 이런 쪽이 발전이 돼 있으니까 옆에 화장품 업체로. 예, 사이드로 네. 좀 하다가 이게 네. 잘 되니까 이게 주력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회사 이름은 아직도 번역회사고요. 네. 번역 일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각종 이념적인 거 계속 해왔던 회사입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라노몬
뭐 그 네. 인터넷 그 TV, 방송 있잖아요. 그걸 지금부터 한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해왔고. 예, 대놓고 우리뿐만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도 난징 대학살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그 한국 역사만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그 일본과 관계된 극우적 역사관들을 많이 그리고 보여주는.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임신하면 암컷이다. 암컷은 쓸모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정말 보수라고 악명 높은 산케이 신문의 논조가 네. 너무 덜 보수적이라고 산케이를 욕하는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는 또 공공연하게 이 한국인들 조선진들은 냄비 근성이기 때문에 그때만 그 조센진이란 단어 자체도 한국인을 비하는 비하는 거죠. 단어이잖아요. 네. 네, 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냄비 근성이어서 처음에만 파라고 치우기 때문에 불매 운동에 성공한 적이 없다. 네. 지금 뭐 한국에서 불매 운동 하는 거 저거 금방 끝난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DHC 같은 거는 이거 정말 유니클로하고는 유니클로는 그냥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건데 DHC는 대놓고 우리한테 딴죽을 걸지 않고 있습니까? 브랜드마다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서 네. 또 봐야 하는. 그래서 게. 이 DHC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본보기로 우리 냄비 아니다. 네. 그래서 아예 한국에서 더 이상 뭘 아무것도 못하게 네. 한 본보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지금 완전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DHC 코리아에는 미안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네. 본사가 이런 회사인데. 본사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좀 본보기를 보여줘야 된다. 강하게 따끔하게 조홍천 의원이 꾸짖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조금 더 이제 좀 데일 메시지 수위를 조정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일본에서는 보니까 김병희 박사 네. 오늘 그 일본 대사 주한 일본 대사 새 인물을 내정을 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한국 통이 아니고 미국 통이에요? 네, 미국 통이지만 한국과도 인연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외무성에서 미국 전문가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정보공사를 지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대한민국에 와서 함께 지냈던 인사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정말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지한파가 되거나 네. 아니면 한국을 조금 더 싫어하게 되는 경우로 남게 되는 이분은 지금 어떤 쪽인가요? 이분은 안타깝게도 일본의 평가가 후자에 가깝지 않는가라고 해서 좀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지금 외무심의관도 거치지 않는 상태로서 대사에 임명된다고 해서 일부러 지금 한일 간의 갈등 관계 국면에 좀 격을 일부러 떨어뜨린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의 대사로 만약 부임하게 되면은 이 안의 과정 속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커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이 도미타 대사는 대사 본인보다 장인이 훨씬 더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분이니까 앞서 얘기했던 나오겠네요. 우리가 이제 처음 신문 브리핑에서 얘기했지만 미시마 유키오라고 하는 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였다고 하고요. 한때 노벨문학상 후보로까지 거론될 정도였고 일본에선 천재 작가라고 불릴 정도의 손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금각사란 작품은 읽어봤어요. 근데 글을 쓰게 되는 필력과는 별개로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별개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 작가가 갖고 있는 사상이 굉장히 좀 독특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왕을 보호하기 위한 민병대를 조직해야 된다 해서 민병대를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자위대를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자위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 강하게 선동을 한 뒤에 자결 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네. 정말 일본 열도를 굉장히 놀라게 했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어쨌거나 장인과 이 대사가 같이 한 정치적 성향으로 엮여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색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대한민국의 대사로 부임해서 과연 이 한일 관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걱정이 커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이렇게 또 한국 입장에서 보면 좀 강경한 인사를 내정한 게 아닌가 약간의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 의원님, 우리 정부도 지금 콕 집어서 네. 대응하는 건가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가지고 이걸 좀 비판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 내년에 열릴 도쿄 올림픽을 후쿠시마의 상처를 이제 완전히 씻어버리는 뭐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요. 근데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가 100만 톤이 넘는데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안 되니까 드디어는 바다에다 그걸 버리겠다. 이거는요, 버리면은 그게 후쿠시마 앞바다에만 그런 게 아니고 네. 이 환태평양 해류를 타고 알래스카로 올라가서
미국 서해안으로 내려오고 결국 네. 몇 년 안에 전 세계 바다를 다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 많이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스시마 쪽으로 또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민폐 중에 큰 말도 못한 민폐죠. 그 자기네들 계속 그걸 갖고 있다가 무해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갖다 그 좋은 노벨상 많은 나라에서 그걸 연구해 가지고 그거를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 인류에게 폐를 끼칠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싸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하겠다. 일본으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저게. 왜냐하면 그건 전 인류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당신네들도 피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동조를 구하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한동안 확 붙었던 이 한일 간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일본이 이제 아베가 그 마지막 방점을 내년에 있을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그걸 방점을 찍고자 하는데 가장 아픈 부분이 사실은 후쿠시마 저 원전입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때 후쿠시마에서 나는 농산물, 수산물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이게 원전에 오염된 물건일 수도 물질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 외교부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건을 아까도 주한 한국 대사에 대해서 이제 강경 인물을 네. 배치한 것처럼 일본도 이렇게 그 장기전 대비한 포석을 깔고 있고 우리도 장기전 대비한 포석을 깔고 있고 여기에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올림픽의 흥행에 대해서 네. 정부가 톡 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우리가 오늘 보니까요, 미국 또 홍콩, 일본 얘기까지 여기에 이제 가운데 있는 또 이제 한국의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지금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에서 일어난 일인데 속초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보니까요. 네, 공사 현장 15층에서 승강기가 이렇게 추락을 한 겁니다. 3명이 사망하고 지금 2명이 부상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관련 속보 저희에게 전해지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자가 1명이 더 늘었네요. 3명이 부상했다.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요 이슈. 머리채 잡고 감내. 바로 고유정 얘기입니다. 고유정 변호인이 지금 최근에 변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포기 의사를 밝혀서 어제 그 고유정 변호사 변론 포기에 대해서도 어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처음에 이 사건을 수임했다가 한 차례 사임했고요. 그 후에 다시 이 사건을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맡으려고 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다시 결국은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더욱 또 관심을 끄는 거는 이제 그 SNS에 올린 글 내용 그리고 또 9일에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인데요.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요. 억울한 죄인을 후배의 소개로 만나서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료했다. 별 비용 없이, 그러니까 거의 일단 주장이죠. 네. 그리고 또 9일에 한 언론 인터뷰 내용을 보면 기록을 꼼꼼히 보니까 이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객관적 증거가 다수 있었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범행 동기 관련해서 이 피고인 고유정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재판을 다시 맡기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고유정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기록을 봤다. 기록을 보니 당신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데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않기로 했느냐.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변론을 포기한 이유는 가족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말한 것은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론이 좋지 않고 또 비난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또 현재 몸담고 있는 그런 그 법무법인에 대한 비난도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다시 이 사건을 다시 수임하지는 않기로 현재 결정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논란이 되면은 관련 변호사, 그러니까 최근 법조인분들이 검색어도 많이 올라가고 관심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 변론을 포기하겠다라고 밝힌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있고요. 또 한 명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이시기도 한 조홍천 의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이제 아직 그 변론 포기하신 분 말고요, 이제 그 고유정을 변호하는 남모 변호사라고 한 명의 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제 블로그에 올린 글이 또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워낙 이 여러 가지 비난 여론이 높다 보니까 자, 업무 방해를 하면은 또 대응하겠다 이렇게 좀 강하게 경고성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글쎄요, 피고인 변론에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여론과 맞서 싸우고 또 여론을 좋게 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 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방안 같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법정 안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어떤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SNS상에 법정을 나와가지고 SNS상에 자기 피고인을 너무 지나치게 변론을 하려다가 피해자 혹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오히려 그게 더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남모 변호사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열중하신 건 좋은데요. 법정에서 좀 집중하신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가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전 남편뿐만 아니라 그 전 남편 관련해서 성폭행 의혹이 있다. 근데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이러면서 손수호 변호사님 보면은 이 남 변호사가 계속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장이죠. 예, 객관적으로 그러한 주장이 인정될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건을 수임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이든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의뢰인인 피고인 고유정이 하는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를 법적으로 잘 정돈해서 정리해서 법원에 이야기하는 그 책무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러한 내용이 실제 사실에 반할 경우에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본인의 의뢰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짐작입니다만 아마 어느 수준으로 어느 내용으로 이야기할지에 대해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여러 가지 논의들은 있었을 거예요. 사실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딱 시간과 기회와 장소는 보장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래도 의뢰인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변호사가 전략적으로 볼 때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내용인데 그렇게 좋지 않은 방법인데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국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으로 변호가 진행되는지 또 될지는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통상적이지 않은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 측면으로 오히려 좀 더 흘러가는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변호사가 앞서 얘기했을 때 알려지지 않는 진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오히려 변론하는 과정에서 왜곡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제기하는 분들이 분노를 많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건에 대한 왜 살인사건이 이뤄졌고 거기에 대한 사체 훼손 그리고 나서 시체까지 찾지 못하는 초유의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과거에 있었던 전 남편과의 성관계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연애 시절에 있었던 혼전신결에 대한 문제까지 이끌어갑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미 죽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죽은 자가 말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인 고유정이 얘기하고 있는 일방적인 얘기만을 전달하는 것일 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욕보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에서 굉장히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엽기적인 살인사건과 같이 이 사건이 맥이 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가 됩니다. 당시 미국에서 27살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끔찍하게 살해하는데요.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니까 이 남자친구를 총으로 쏘기도 하고 시신을 칼로 찌르기도 하고 훼손까지 시켜서 엄청나게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서 미국을 깜짝 놀라게 만든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변론하는 과정에 성관계 등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슈가 막 분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유정 측의 대응과 약간 굉장히 흡사한 건데 그리고 나서 무슨 주장을 하냐면 사건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얘기하기도 하고 해리성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고유정 씨가 명확하게 살인한 것까지와 그리고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면서 이후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나 대중적 여론을 선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꼭 미국의 사건들을 닮아 있는 것 아니냐,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성이 빠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대중의 분노에 대해서 고유정 씨 그리고 고유정 씨 변호인도 좀 한번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1급 여성 살인범 어떻게 됐어요? 그 최종적인 재판의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고형을 받았다는 제가 보도도 본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좀 그 염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그 고유정 그 재판 나와서 처음에 시민들에게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현장 모습 보고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허나 소장님, 그래서 이 일을 겪고 이제 고유정의 변호인이 물었다고 합니다. 어떠냐, 머리채 잡히고 했더니 반응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감내해야죠. 저희가 아까 멘탈갑이라는 용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오히려 옆에서 주변의 감방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걱정해준다. 멘탈은 저희보다 갑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지금 한 15년 정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몸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저께 저희 너무 슬픈 그 북한 분 얘기할 때 눈물 막 흘렸었던 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랑하는 눈빛을 숨기질 못하잖아요. 긴장하고 떨리면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 몸이 반응하는 것을 바꿀 수가 있는데 훈련을 통하면 그 순간에 조금 아닌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FBI나 CSI나 우리나라의 뭐 국정원이라던가 아니면 간첩 같은 분들이겠죠.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이 멘탈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유정 같은 경우는 이게 경험이 있지 않고는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해보지 않고는 저렇게 태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기본적으로 뭔가의 그 흔들림이 있는 게 사실 인간의 몸이에요. 네. 근데 훈련을 통하거나 경험에 의해서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해야 해라는 것이 몸에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태연하게 활동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요원들을 길러내는 것처럼요. 제 눈에는 진짜 영화나 드라마나 어딘가에 나오는 그러한 나쁜 역할의 요원처럼 보이는데 그녀의 멘탈갑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멘탈이 흔들릴까 봐 정말 걱정이고 저희도 멘탈 꽉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 연일 충격을 주고 있는 고유정 사건 관련해서 후속 저희가 짚어봤고요. 다음은 취재수첩 Y입니다. 네. 취재수첩 Y입니다. 오늘도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새롭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수호 변호사님도 함께 얘기해 주실 거고요. 예, 취재수첩 Y 첫 번째 소식 보시겠습니다. 네. 한강 하구에서 어제 잔혹하게 버려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젊은 남성을 누가 왜? 이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 저녁 때쯤 이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 교수님. 네. 보니까 한강 하구에서 바로 시신, 영상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시신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좀 잔인하게 훼손이 돼서 또 많은 분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네. 된 일인가요? 그 잔혹하게 훼손됐을 뿐만이 아니고 도대체 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모를 상태로 시신이 분리가 된 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얼굴도 없고요. 네. 팔과 다리도 분리된 이제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은 잔혹한 흉기를 사용해서 사체를 분리를 하고
시신을 은닉을 했다. 즉 강력범죄의 가능성이 분명히 강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수사의 그 초점은 도대체 이 시신이 누구 것인가를 이제 밝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드론 등을 통해서 주변을 수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다른 시신의 일부를 찾는 것도 이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국가수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20대, 30대로 그 추정이 되고 네. 시신 유기도 부패가스의 부패 정도를 봤을 때 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장기 조직 등을 통해서 DNA를 통해서 유전자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그 시신이 형사사법기관에 과거에 복역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 DNA를 대조해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범죄 경력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누구인가를 특정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는 이런 상황을 일단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사망 시점을 한 일주일 정도 본다는 건데요. 진짜 범죄 경력이 없고 DNA 그 추출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실종자들 이런 분들 좀 어떤 분들인지 검색을 해서 또 대조 작업까지 펼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혹시 그 실종 신고가 된 사람과 이를테면 인명과 관련된 것이 이제 연관성이 있느냐, 즉 인적사항이 일치되는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고요. 결국 이 시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과연 범행의 단서가 이제 무엇이 있는가를 역으로 추적할 수가 있겠죠. 뭐 이를테면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일정한 그 직업상에서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다든가 이렇게 수사의 그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주변에 CCTV도 지금 다 검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신 자체가 지금 한강 상류에서 유기된 것 같은데 네. 일정한 자동차라든가 또는 운반 도구도 분명히 있을 필요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 CCTV에 찍혔을 가능성도 배제하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CCTV도 철저히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이제 옷이나 유류품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옷이나 뭔가 흔적들이 남아있으면 훨씬 더 누구인지 밝히는데 쉬워지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도 수사가 어렵긴 하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유류 증거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특정적인 옷이라든가 특정적인 물품이라든가 네. 그러면 그것을 생산한 이런 업체,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또 수사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어디서 사갔는가.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소위 알몸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인 생체 정보를 현재 알 수 없는 이런 그 수사의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적인 그 시간에 지금 일주일 정도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춰서 주변을 오갔던 차량의 블랙박스라든가 또 CCTV에 수상한 물건을 옮기는 뭐 이런 것을 지금 경찰이 찾는 것부터 수사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왜 이렇게 맨날 강력범죄에게 잔인한 사건들 얘기 좀 듣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손 변호사님, 네. 결국은 이 잔혹하게 훼손된 시신도 강력범죄의 피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찰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낮은 가능성이 합니다만 사망 후에 사체가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지금 경찰의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도구에 의해서 훼손된 것으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강력범죄의 결과로 사체가 훼손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인이 무엇이고 이 희생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경찰이 그런 작업을 좀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사체의 다른 부분도 끔찍한 얘기입니다만 사체의 다른 부분도 어딘가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문이나 또는 치아 치료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원 파악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거든요. 네. 따라서 현재 경찰이 나머지 시신을 찾는 작업도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두 번째, 추대수첩 Y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만취 상태로 덕수궁 돌담길에 꽝 박았습니다. 자, 러시아 외교관 얘기인데요.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그제밤이죠. 그제밤 10시쯤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인데요. 가로수와 화분을 잇따라 들이받은 승용차가 이렇게 견인차에 실려갑니다. 번호판에요. 보면은요. 외교라는 글자, 그리고 6자리 숫자가 보입니다.
이 출동한 경찰이 조사했더니요. 운전자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 소속 40대 외교관인 A씨입니다. 면허 취소 수준이죠. 혈중 알코올 농도 0.28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외교관 면책 특권 이걸 주장하면서 지금 서명을 거부한 A씨가 직원들과 함께 자리를 떠나는데요. 네, 뭐라고 하나요? 나도 네, 나린 거부로 해 하면서 지금 현장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보니까 제가 방금 0.289%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이 취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0.289%로 하면 만취 상태를 넘어서 거의 인사불성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그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 측정에 관한 기준도 상당히 강화돼서 그렇죠. 0.003%, 0.08%가 행정 제재의 수단인데 0.29%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지적 기능이 마비될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2일 밤 9시에 인도를 어떻게 보면 거의 돌진을 해서 가로수를 추돌을 하고 화분까지 추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바로 멈추지 않고 네. 100m 이상을 또 운전을 하게 된 이런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뿐만이 아니고 119 구급차도 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도 이 추돌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얼굴과 네, 안면에 또 혈흔도 많이 있었던 상태죠. 네. 그래서 내리라고 이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거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했더니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0.289%였다. 그런 다음에 이 119 구급차에서 다쳤기 때문에 병원 이송을 독려했지만 왠지 모르지만 아마 이게 면책특권을 활용할 계획을 마음에 갖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죠. 네. 그런 다음에 다시 탑승을 해서 운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러시아 대사관 직원으로 보이는 두 명의 그 남성이 나타나서 경찰과 그 대화를 했고요. 어쨌든 음주 측정에 관한 확인 서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외교관 면책 특권을 그 내세워서 그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외교관 면책 특권의 존재 의미 자체를 상실케 하는 이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 손수여 변호사님, 이렇게 음주운전도 외교관 면책 특권에 들어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어디까지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도 명예훼손 등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애초에 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난이 있는데 지금 국제 조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네. 외교 관계에 관한 빈혈박이 있거든요. 따라서 외교관들이 자유로운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외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제한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술을 마음대로 마시라는 건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진 않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외교관 면책 특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자면 이거는 그 재판관할권에서의 면제예요. 그래서 네. 아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그런 외교관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네. 라고 그 우리나라의 그 형사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고 수긍을 하면은 재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가 존재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거는 강제할 수 없고 강요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나는 러시아의 외교관으로서 외교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고 형사재판 대상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현재는. 다만 행정적인 그런 규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한 경우 또는 속도 위반한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는 가능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외에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뭐 일반적인 통상적인 경우에 이제 따르자면 아마도 형사처벌 받지 않고 다만 상황이 중대하다면 또 외교적인 그런 그 교섭이 있다면 외국으로 다시 본국으로 추방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과연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지도 약간 의문이. 우리나라 사람이 저 정도로 만취 상태로 운전하면 어떻게 처벌받나요? 일단 행정적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형사적으로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특히 지금 측정도 음주 측정이 응하긴 했지만 나중에 서명도 안 하고 갔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장 높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요. 취재수첩 Y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요. 오늘의 핫플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가지 소식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면요. 맨 왼쪽 상단에 구미시 의원들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노쇼 논란이 됐었습니다. 호날두 모습 다시 오랜만에 보고요. 천만 요정으로 한때 불렸습니다. 오달수 씨 그리고 이육사 시인까지 저희가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북 구미시의회에서 회의 도중 욕설을 주고받는 여야 시의원들이
모습이 생방송으로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말다툼 끝에 반말과 욕설로 번진 이 싸움, 네, 시위의 인터넷 방송과 지역 케이블 방송으로 그대로 중계가 됐는데요. 네, 해당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할 것 같으면 저희들 퇴장하겠습니다. 꼭 공식적인 자리에 와서 이거 하나하나 다 짚어야 되는 내용입니까? 공식 자리에서 짚어야죠. 30분 이상을 그래 이거 하나하나 다 짚겠다는 얘기라 지금.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럼 짚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 뭐라고? 장의원님, 말 조심해 얘기야. 야, 이 자식이. 네? 왜 이렇게 해가? 방송을 그거는 생각이 안 됐습니까? 네, 방송까지 끄게 된 이 싸움의 발단, 바로 정수대전이라는 행사 예산 때문이었는데요. 정수대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자와 유경수 여사의 숫자를 딴 명칭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시에서 해마다 여는 행사입니다. 사진, 서예 문이나 미술 등 3개 분야의 수상작을 시상하는 행사인데요. 그 회의에서 여당 의원이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자 야당 의원이 맞서는 과정에서 감정 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욕설 싸움의 두 의원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제가 종천 의원님 깨워주겠습니다. 사실은 웃으시네요. 사실 저희가 국회에서도 의원분들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이거 왜 싸웠나 궁금했거든요. 구미시장이 민주당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구미시장이 됐는데 지금 예산 삭감 갖고 싸우신 거네요? 네. 그 구미시에서 뭐 해마다 해왔다는 행사인 것 같아요. 정수대전. 네. 대전이 싸운다는 게 아니고 네, 이 대전은 싸움이 아니고요. 예. 그 뭐 서예, 사진, 뭐 이런 것들, 뭐 문인화, 뭐 이런 거 전시하는 대전인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자유한국당 일당이 그냥 다 있었으니까 일사천리로 가다가, 작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구미시에서 시장도 배출하고, 시의원도 상당수 배출을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정당 정치를 하나 싶었는데, 결국은,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면은, 나중에 왜 반말하냐만 남는 거죠. 뭐 저도 작년 예산결산위에서 네가 뭔데라고 해서 왜 난 조간데 왜 나보고 네가라고 그러냐 네. 라고 뭐 한 적이 있습니다. 전 그래도 좀 잘 받아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누가 그러든 한번 먼저 야 뭐 이렇게 뭐 너 이렇게 반말이 오게 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합니다. 네. 그럼 거기에 또 더한 대응이 오고 하다 보면 본질은 흐려지고 결국은 정회되고 뭐 시간만 공허하게 흐르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시민에게 돌아가는데요. 근데 요거 잠깐 보니까 신문식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이분이 이제 그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17분간 발언을 하시는 도중에 네. 그 장세구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이 야 이게 뭐 똑같은 얘기 또 하냐라고 했다는 거죠. 국회에서 발언을 할 때는 상임위에서는 제일 긴 시간이 7분입니다. 17분 하면 좀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미시 의회에서 그동안에 뭐 시간 제한 없이 했는지 그러지는 않았을 건데 혹시 이 제한을 넘겨서 한 건 아닌지 또 그런 의문도 들어가고.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 위원장이 사실 중요한데 위원장이 이렇게 조금 오바되고 할 것 같으면 빨리 좀 정리해 주시지요. 라고 발언자한테 좀 대충 좀 끝내라 라고 사인을 주지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 싸우신 구미시 의원분들께 혹시 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거 곤란해 하시네요. 예, 아니 결국은 열심히 일한다고 해봐야 남는 거는 이제 나중에 오명밖에 이게 안 남는 거니까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방송까지 할 정도면은 상당히 이슈화가 됐던 건데, 이슈가 된 만큼, 이게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한 거니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조금씩 자제하시고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요, 이 구미시 의원들 왜 싸움을 벌이게 됐는지 그 뒷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은요, 다음 영상 두 번째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쇼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죠. 네. 호날두를 만나기 위해서 국내 한 유튜버가요, 스웨덴까지 날아가서 화제입니다.
유벤투스가 원정 중인 스웨덴을 찾아가 왜 한국 경기에 뛰지 않았냐? 호날두에게 직접 항의를 했다는데요. 그 장면 먼저 확인해 보시죠. Why didn't you play in Korea? 네, 하지만 못 들은 척 지나치고 마는 호날두. 네, 산책 후 다시 돌아온 호날두는 다른 팬들에게 친절히 사인을 해주면서도 유튜버가 질문을 적은 종이는 외면하는데요. 스웨덴까지 왔는데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다. 유튜버의 끈질긴 추적은 공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앞서 호날두가 뛰는 걸 그렇게 보고 싶으면 이탈리아로 와라. 비행기값 주겠다. 이렇게 말했던 유벤투스 사리 감독. 유튜버는 그에게 티켓값을 받으러 왔다고 적힌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과연 사리 감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우리시오! 마우리시오! Please! I came from Korea to see you! Nice to meet you. Okay. 네, 유튜버는 이메일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지만 유벤투스에 연락해서라도 본보기로 티켓값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사리 감독의 호언대로 티켓값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 영상 현재 유튜브 조회수가요. 무려 200만 뷰가 됩니다. 200만 뷰를 넘기면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큰일 나셨네요. 네. 오. 네. 대단하네요. 이제 이탈리아가 아니라 스웨덴까지 가서 유벤투스 경기가 열리는 스웨덴까지 가서 직접 물어본 겁니다. 네, 스웨덴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유벤투스에 있는 선수들과 접촉하기 편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축구대장 박지혁 씨는 진짜 축구대장다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날두가 이렇게 사진 촬영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한번 쓱 쳐다보고 지나가는 걸 봐서는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좀 불편한 감정들을 숨기지 못하는 것 같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론의 향배들을 충분히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 참 약간 정말 이 축구스타다운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다 생각이 되고 사리 감독한테 찾아간 것은 굉장히 좀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사리 감독이 그 당시에 통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비행기 티켓값 줄 테니까 언제든지 와라라고 약간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이거 통역을 했느니 안 했느니 가지고 실기가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저걸 보면서 사리 감독이 웃으면서 너한테 한 말이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거 보니까 그때 분명하게 저런 얘기를 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한테 한 건 아니냐는 그날 그 있었던 경기를 관람했던 취재진한테 했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네.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은 취재진들이 있으니까 취재진들이 다 같이 한번 가서 사리 감독에게 비행기표 달라고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메일 적어서 보내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이 축구대장 곽지혁 씨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메일을 보냈지 또 사리 감독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될지도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사리 감독이 이메일을 받는다면 뭐라고 답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기자한테 한 네.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 모르겠다라고 또 오리밥을 내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여기 200만 뷰까지 올라왔는데 저렇게까지 열의를 보이면서 이 건을 여론화하고자 하는 이 유튜버한테 굉장히 열의에 대단히 박수를 좀 보내고 싶은데 문제는 정말 아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수사가 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수사기관하고 축구협회하고 분명하게 이게 어떻게 뭐가 잘못된지 비비를 분명히 가려서 우리 억울했던 축구 팬들이 호날두, 사리 감독 혹은 유벤투스에게 분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는 저런 일들을 못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수사기관하고 축구연맹이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아이디어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축구대장에게 무슨 말씀인가요? 좀 힘든데 곽지혁 씨가 네. 그 유벤투스인지 사리 감독인지 뭐 이메일 주소 좀 공유해가지고 네. 저 선불로 비행기값 좀 보내달라고 좀 이렇게 우리 거기 찬동하시는 국민들께서 아까 사리 감독의 이메일 주소를 같이 공유해달라. 네, 유벤투스에다 네. 갖다 보내서 네. 약속 지켜라. 그렇게 좀 하는 것도 효과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오늘 조응천 의원님 열일하십니다. 자, 그 축구대장 곽지혁 씨 저희 방송 보시면은요,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서 보냈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 써 보냈는지, 또 답변은 왔는지, 또 저희 채널 A에 연락을 주셔서 또 자세한 후속 뒷얘기 좀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하풀 세 번째 소식은요, 이분입니다.
네, 지난해 불거진 미투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오달수가 1년 반 만에 복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속사를 통해 독립영화로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지난해 한창 미투 논란이 불거졌을 때 후배 배우 등에게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이 된 후 고향의 부산에서 칩거 생활을 이어왔었죠. 소속사 측은 올해 초 경찰청으로부터 내사 종결과 혐의 없음을 확인해 조심스럽게 복귀를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달수 씨도 소속사를 통해 심려를 끼쳐 거듭 죄송하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춤으로 천만 요정이자 다장 요정이라 불렸던 오달수인 만큼 연기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깊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달수의 복귀 소식에 누리꾼들은 아직 이르다며 반대하는 입장, 또 문제 없다며 응원하는 입장, 그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달수 씨 한동안은요, 이분 안 나오는 영화는 1000만 못 넘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1000만 영화들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손소 변호사님, 근데 이 오달수 씨 관련해서 성추행, 뭐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경찰이 결론은 내사 종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속사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경찰이 내사를 하다가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거죠. 내사 종결 처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사법경찰관리 직무 규칙이 있어요. 법무부령인데요. 여기에 보면 수사의 전 단계로 경찰의 내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사라고 하는 거는 뭐 신문 기사, 뭐 언론 기사에 나오거나 또는 익명의 신고가 있거나 아니면 풍설, 즉 소문이 돌 때 이런 경우에 내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상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사를 한 다음에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수사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요. 지금 소속사 측의 이야기대로 만약에 내사 종결이 됐다면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지만 범죄의 혐의점이 없기 때문에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도 않고 내사 단계에서 끝냈다. 라는 의미거든요.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절차가 끝났다면 오달수 씨의 복귀에는 좀 청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소속사 측의 이야기이고 또 구체적으로 법적인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오해 또는 의도적인 왜곡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수사기관 내부에서 있었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작년 일이죠. 아마 1년 6개월쯤 된 걸로 생각되는데 당시 피해 여성이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경찰에 고발을 한 걸로 저는 어렴풋이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고발을 한 사건이라면 이건 내사 사건이 아니고 수사 사건이에요.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내사 종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내사 사건인데, 고발 사건인데 내사 종결을 했다면은 이거는 공경수사권 조정 이전에 그냥 알아가지고 먼저 처리한 거니까 사실 이 애매한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걸 어떻게 내사 종결을 할 수가 있는지 고발 사건인데 그건 의문이 들고요. 그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작품이요. 김병민 박사. 네. 보면은 큰 어떤 좀 대작이 아니라 저예산 영화, 독립 영화로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영화 어떻게 복귀할지도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독립영화를 찍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관객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의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중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반응 여부를 결정하고 난 뒤에 본인의 복귀 시점을 조심스럽게 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한데 이 대한민국이 미투 열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었을 때 사실 오달수 씨에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꽤 오래 지난 일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뭐 90년대 일들도 있었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자신이 있고 문제가 없었다라면은 실제 하고 있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영화들에서 다 내려올 일도 없었고요.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같은 경우는 오달수 씨가 촬영을 하고 있던 과정이고 이미 오달수 씨의 촬영분이 다 녹화가 끝났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오달수 씨를 빼고 다른 배역으로 또 대체하는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불거지게 되면서 대한민국 연화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력도 적지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찰이 지금 내사를 종결한 사건만으로 영화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따져 물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마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마다 저마다 이 오달수 씨를 바라보는 마음은 조금 편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 가지 아마 좀 복합적인 시선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핫플 다음 인물 만나보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청포도, 광야 등으로 유명한 항해 시인 이육사의 삶을 다룬 책
그 남자 이륙사를 읽고 저자에게 직접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책의 저자인 고은주 작가가 자신의 SNS를 통해 문 대통령에게 받은 친서를 공개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친히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 한 명이고 특히 그의 시 광야를 매우 좋아합니다.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광복군에 합류한 김원봉의 조선이용대를 말한 이후 논란을 보면서 이육사 시인도 의열단이었다고 주변에 말하곤 했는데 소설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 기뻤습니다. 이육사도 의열단이었다는 내용에 대한 반가움과 함께 김원봉 논란까지 함께 언급한 겁니다. 독서광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 자주 주변에 책을 선물하거나 소개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책 90년대생이 온다. 이 책을 청와대 전 직원에게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책 굉장히 많이 읽으시나 봐요. 저자한테 또 직접 편지까지. 네, 독서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을 선물로 보냈고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책을 볼 텐데 그거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손수 독후감을 써갖고선 저렇게 비서관을 통해서 저자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니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육사 시인 저항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내일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아마 이 뉴스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항시인으로 잘 알려진 이육사 시인이 과거에 이제 구치소, 형무소에 수감돼 있을 때 수인 번호가 264번. 그래서 이육사 시인으로 본인이 이 호를 짓게 된 것은 유명하게 널리 알려진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만 조금 아쉬운 대목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비서관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 이육사 시인이 과거에 의열단에 함께 활동했던 부분들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현충일 추념사에서 대한민국에 그렇게 논란이 됐던 김원봉을 다시 한번 언급해서 같이 엮어내고 있는 부분들은 바람직했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이 광복절이기 때문에 온전하게 저항시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독립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말 본인의 헌신을 마지 않았던 이육사 시인의 생애에 조금 더 깊이 관점을 맞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육사 시인은 결국 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시 광야에 보면 마지막 대목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라고 하는 대목 때문에 사실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도 정말 열심히 외워가면서 봤던 그 시 아니겠습니까? 광야가 그렇죠. 그러니까 광복절을 앞두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무수히 많은 노력을 했던 분들을 높게 평가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그 부분 속에서 또다시 김원봉의 이 의열단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대한민국의 공론을 좀 어느 정도 분열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자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이제 대통령께서 책을 많이 읽으실 텐데 보면 이제 청와대 계셨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전에도 계실 때는 이제 다른 대통령과 일하셨지만 네, 이렇게 책 저자에게 보낸다거나 이런 일들이 뭐 있어요. 있습니까? 있는데 일단 하나 저는 이 기사의 뒷면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머리도 많이 복잡하시고 그럴 텐데 좀 여백을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요. 저런 책이 오면 대통령이 좀 한가하실 때 보게 좀 해야지 꽉 이렇게 차 있으면은 뭐 틈이 있겠습니까? 그럼 민정비서관 책을 고 작가로부터 받았으면 내가 그걸 갖고 포괄해서 나중에 대통령 말씀드리지 거기 대통령 올려보내가지고 또 밤새 책 읽게 만드시는 거 과연 옳은 참모의 역할이었나 또 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민정비서관이 계시던 성북구청에서 종암동에 이육사 기념관이 내달에 만들어진답니다. 네. 그걸 하면서 고 작가의 어떤 분이 김영배 비서관한테 보냈으면 좋겠다. 책을.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도 이제 한 권을 더 보냈다는 건데 이게 순수하게만은 안 보여져요. 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김영배 비서관이 뭐 이렇게 해서 기사 한번 나고 싶은 거 아닌가. 고 작가께서는 이렇게 내가 쓴 책 한번 이렇게 잘 이렇게 마케팅하고 싶은 거 아닌가라는 약간 삐뚤어진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순수하게만은 안 보였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 배경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그냥 한번 해설을 그냥 해주신 걸로 저희가 보고요. 뭐 이제 이육사 시인의 시는 또 오늘 갑자기 또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힐링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 곳은 말레이시아인데요. 모자를 쓴 한 남성이 휠체어에서 내려서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 배수로로 향합니다. 두 다리를 쓸 수 없어서 아주 힘겹게 내려가는데요. 바로 배수로 벽에 매달려 있는 이 새끼 고양이 때문이었습니다. 새끼 고양이를 꺼내서 이렇게 힘겹게 꺼내서 잔디에 올려주니까요.
이 고양이도 순식간에 도로 건너편으로 뛰어 달아났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요, 장애인 올림픽 선수로 친구와 종합운동장에 가는 길에 이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자신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작은 생명을 구한 마음이 또 전 세계인들에게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힐링 뉴스였고요. 돌직구쇼 내일도 오전 9시 20분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